15. 한때 황금알을 낳는 투자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가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으로 공실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 지역의 산업 구조와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부산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증가, 원인과 대책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평장림공단은 부산의 대표 산업단지 중 한 곳인데요. 전통 제조업 위주의 노후 공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런 낙후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부동산이 호황이던 때 아파트를 대체할 투자처로 지식산업센터가 주목받았는데요. 전국적으로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식산업센터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한정택 한국정치학회 부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경수 프라임경제본부장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지식산업센터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이 지식 기반 산업을 육성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한 건물에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일을 하는 공간을 뜻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또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부산의 지식산업센터 현황 간략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부산 지식산업센터는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 재단법인 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도시명 멀티플렉스 산업단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서부산의 신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비즈니스를 선도하려는 스타플렉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남권의 중추기능 제고를 위한 에코델타시티, 그다음에 금사, 우암에 설치된 지식산업센터, 신평 장림 지역에 설치된 유원센터 등 총 70여 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 분양과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평과 장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많은 지식센터가 개발이 되고 있고 개발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과 개발 중인 것들이 한 70여 개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부산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많은 편입니까? 전국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국에 지금 2024년 1월 기준으로 약 한 1,500개 정도가 지금 현재 분양 또는 이제 개발이 진행 중이니까 네. 부산이 이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산 지역별 분포도를 보면 센텀시티가 있는 이제 해운대가 20개로 가장 많고 하지만은 이미 그 운영 중인 상태며 사구가 13개로 가장 많습니다. 사구가요? 이어서 강서구 9곳, 그다음에 사상구 7곳으로 나타나고 있고 뒤를 이어서 북구 7, 금정구 6곳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산센터 수는 권역별 쏠림 현상도 좀 두드러진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남구가 현재 3개, 그리고 원도시민, 동구, 중구, 영도구, 서구는 각각 1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자님, 이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좀 급증하게 된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2010년부터 이제 지산센터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요. 부산은 이제 해운대 센텀시티를 제외한다면 2020년부터가 지식산업센터의 붐이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기에 이제 많은 이제 물량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당시 정책적으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규제가 강화되었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아파트가 아닌 이제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 쪽을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랑 좀 다른가요? 우리 그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는 주거입니다. 요거는 상업시설이에요. 당시에 이제 정부 정책이 2에서 3%대 왜 그
저금리 기조의 정책, 금융 정책을 피고 있을 당시였고요. 지산센터 이제 분양가의 80% 이상 예. 금융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80% 이상. 네. 와. 여기에다가 이제 지산센터가 기대 이상의 이제 수익을 낸다는 이제 그런 입소문을 타면서 수도권에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이 적다고 본 건설사들이 이제 앞다퉈 분양 물량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 과거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투자처로 이렇게 각광을 받았던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이 이제는 또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어느 정도인가요?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 2021년 매 분기 평균 2천여 건 이상이 거래되고 매물량을 찍었는데요. 2022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분기별 1,000건 안팎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어서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 금액 역시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근데 이러한 거래량과 거래 금액의 하락세는 네. 비단 부산의 문제만은 아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유는 앞서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금리가 높고 실수요를 넘어서는 공급 과잉적인 측면이 우선이고 또한 최근에 이제 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인기몰이를 했는데 이제 아파트 대체 상품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고금리에 좀 직격탄을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젠 좀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부산에서 현재 입주를 시작한 곳을 포함해서 지금 한 14개 정도 이 지식산업센터가 추진되고 있는 곳이 부산에 있습니다. 신평 장림산업단지인데요. 지금은 서부산 스마트밸리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요. 그곳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으로 센텀에 있는 오피스 단지 그 지식산업센터 공급을 마지막으로 좀 8년 만에 처음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양 지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진 않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금융 이슈라든가 그리고 또 뭐 장기적인 경기 침체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8년 만에 첫 공급이고요. 그리고 이 지식산업센터, 이 산업단지죠. 이 산업단지에 뒷받침이 돼줄 주거시설들, 주거단지죠. 옆쪽에 보시면은 강서구에 뭐 명지라던가 에코델타 이제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향후 전망은 상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전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상가나 공장이라 보시면 되잖아요. 공장하고 상가 이런 거는 경기가 탈 수밖에 없잖아요. 매수가 부동산 경기가 뜨겁거나 이런 그런 게 투기가 활발해야 모를까. 지금 부동산 죽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어디를 해도 지금은 별로 전망이 안 좋습니다. 언제 풀릴지 모르죠. 이게 국제 경기나 내수 경기, 금리 다 연관됐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가계 부채도 너무 많고 정부도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네,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스타플렉스가 관심을 끌었던 거는 일단 입지 조건이 되게 훌륭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균형성이 강조되고 있고 경제 여건이 침체되면서 입주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부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지식산업센터인 스타플렉스가 그 산단 내에 유일한 첨단 지식산업센터이고 원스톱 비즈니스 프리미엄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라는 것은 70여 개나 되는 부산 전체의 지식산업센터에도 뭔가 의미하는 게 되게 클 것 같습니다. 한때 스타플렉스만 해도 법인 창업자 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을 정도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었는데 아직까지 많은 이제 저리 융자 혜택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취득세를 비롯한 해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높은 대출 금리와 실수요를 넘어서는 이제 공급 과잉 측면 외에도
최근 그 변화하는 기업 환경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전문가들은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이제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춘 일부 지역의 거래는 뭐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시장 불균형과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단기간 내에 거래 회복세로 돌아서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경기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입주를 시작한 이곳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사정이 좀 나아 보이긴 하는데 부산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름은 지식산업센터지만 네. 실상은 아파트형 공장의 수주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지산센터의 가장 그 성공 사례가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네. 잘 아시다시피 판교 테크노밸리는 대한민국 재계 100위권에 있는 기업들이 거의 거기에 뭐 R&D 연구센터부터 해서 뭐 제조, 협력 모든 것이 그곳에 다 집중돼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 거야말로 지식산업센터죠. 구로, 가산, 이제 지벨리 거기에는 한 13,000개 업체가 현재 입주되어 있고요. 그 굴뚝 산업으로 그 알려졌던 그 구로공단이 지금 첨단 산업 단지로 이미 변모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성공의 열쇠는 기업 유치입니다. 네. 기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산은 이게 반대로 된 게 투자자가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네. 아. 투자자를 먼저 모집을 해놓고 그 투자자들에게 투자자들이 임대를 내서 거기에 기업이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이제 시장을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네. 공급 과잉을 억제하면서 이제 단지를 구성해야 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사안이었고, 또한 이런 그 시장을 파악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약적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만약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판교처럼 산업 간에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와 있는 기업 간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한계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게 부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네. 지식도 없고 산업도 없고 지식도 없고 산업도 없고. 달랑 센터만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지경입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여 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현재도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계속 난립하고 있는 현실이라서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우려는 더 커질 것 같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를 형성하되 클러스터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식산업센터의 거래가 감소한 이유 그리고 공실률 증가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이제 가격 상승세가 좀 높게 나타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 자체가 이제 많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시기에는 이제 또 금리가 이제 인하를 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가 대체 투자처로서 이제 인기를 모으면서 가파르게 가격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는 와중에 다시 이 기준금리 자체가 2022년도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투자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았던 분들이 이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단기간에 공급이 많다 보니까 공실이 이제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규모 공실 사태가 우리도 이제 수도권처럼요 이렇게 발생될 경우에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사님? 뭐 수도권처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부산에도 시작되고 있고요. 대체로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다 보니까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네. 그래서 대규모의 공적 자금하고 이제 재단법인과 같은 사적 자금도 투입되었으나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공실률이 날로 높아지게 된다면 주변에 슬럼화는 물론 자금을 투입한 기관하고 금융사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결국 이러한 피해는 부산시와 부산 시민 전체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많은 수익을 낸다는 그런 얘기 듣고 이제 덜컥 가진 재산을 이렇게 여기 투자하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책이 좀
광고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시 사태가 건설사와 또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도 네, 클 것 같아요. 업계에 따르면 그 고금리와 더불어 금융권의 이제 부동산 PF 그리고 이제 브릿지론 등이 이제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법 개정 추진으로 규제까지 다시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지산센터 분양을 진행해야던 건설사들의 이제 시름이 날로 깊어져 가고 있다. 최근 이제 그 주택보증공사 우리 이제 허그라고 하는데 허그에서 이제 2023년 한시적 운행하는 이제 미분양 대출 보증 상품에서도 지산센터는 제외되었고요. 지산은 비주택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지식산업센터의 대규모 공실 사태를 막기 위해 그리고 또 공실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이미 이제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이제 조정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공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부담은 이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인허가 물량을 이제 다시 늘리게 되면은 또다시 공급 과잉으로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식산업센터를 인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물량을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지식산업센터가 어느 정도 이제 임대가 이제 차고 공실이 이제 해소가 된 이후에 좀 인허가를 늘려야 될 필요성은 조금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일단 지식산업센터가 입주 업종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류, 유통, 무역 이런 업종들이 아예 불가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지역마다 특화되어 있는 업종이 상이한데 그것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아예 불가 업종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식산업센터라는 상품 자체가 중소기업들의 뭐 어떻게 사업장을 좀 비교적 저렴하게 취득을 하면서 그 중소기업들의 발판이 되는 취지에서 개발이 된 상품인데 과연 그 취지에 맞게 좀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건지 한 번쯤은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대출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취득세를 비롯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특히 부산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산업 구조가 제조업보다는 3차 산업 중심의 서비스업 산업이 가장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을 보면 제조업 중심이다라는 건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요. 제조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가 운영되다 보니까 운영이 방만하게 되고 동시에 이러한 방만한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은 지역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책적인 제안을 하자라고 한다면 아파트형 공장이냐 공장형 아파트냐라는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보다는 1, 2인이 활동하는 스몰 오피스부터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수요를 예측해서 그들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운영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이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집약적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모색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갈수록 유치되는 기업도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지역 기업 혹은 지역 친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만 놓고 말한다면 그다지 뭐 이렇게 희망적이지는 않다. 이렇게들 진단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뭐 판교처럼 뭐 대기업 유치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 구로, 가산, 지벨리나 성수동에 입주한 뭐 기술을 기반하는 중견 기업들도 사실상 부산에서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 예. 그나마 지금 조금 그 가덕신공항, 예.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의 희망을 좀 걸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천공항과 접한 송도 국제도시에는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 4공장이 완공돼서 지금 가동 중이고요. 예. 그리고 뭐 다른 셀트리온, 그리고 뭐 포스코 본사 비롯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네. 예, 그들이 뭐 인천 그 송도에 있는 이유는 바로 옆에 공항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24시간 운영 가능한 그 공항이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개항 시기가 2029년으로 앞당겨 줄 수 있다면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 기업들의 유치도 한층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산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증가 그리고 원인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두 분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름 그대로 지식 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센터별로 특화되면서도 전체적으로 부산 70여 개가 서로 조응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식 산업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울 그 마곡과 그 판교에 버금가는 그런 지식 산업 단지가 부산에 유치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부산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 증가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지역 경제의 미래와 연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슈 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